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교리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불안은 이제 지난번 영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다른 심리학에서 불안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불안은 제가 8개의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좀 완전히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윤곽은 잡을 수 있게 다뤘죠. 근데 다른 심리학 이론에서도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떻게 다루는지를 생각해 보면 교리 분석이 다 만들어서 설명해내지 못했던 빈 공간들을, 불안에 대한 빈 공간들을 다른 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통해서 좀 채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몇몇 분들이 불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교리 분석 안에서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른 심리학에서는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원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교리 분석은 8번에 걸쳐서 했는데 다른 심리학을 한 번에 다 담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2번에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이드랑 라캉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불안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했는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에는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정서중심 치료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요. 또 유명한 정신분석에서 분석심리를 창안한 그 융이 또 불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음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에서 설명한 교리분석 개념의 그 불안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먼저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불안은 2가지 종류의 불안이 있습니다. 먼저 거세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거세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좀 다르죠. 근데 아버지는 좀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죠.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에 비해서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는 성기가 있고 어머니에겐 성기가 없어요. 그것을 아이가 보고 내가 아버지와 같을 수 있는데 뭘 잘못하면 거세가 돼서 어머니처럼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한 어떤 불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 다양하고 깊은 논의들이 있는데 논문으로도 나온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님들이 어떤 성기를 보고 자라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기를 봤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 힘의 원리, 권력의 구조, 성차의 차이 이런 데서 발생한 논의예요. 나중에는 또 이건 성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고 프로이드가 말을 또 더 보충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세 불안의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가 나에게서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 나한테 있는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어릴 때부터 조성됐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교리 분석에서 이야기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어떤 과정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어릴 때 너 고추 떨어진다 이런 공포스러운 말을 조장을 하죠.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서양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양에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프로이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 공포감을 주는 표현들을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하고 어린이들은 자기네들의 힘의 차이, 어른들의 힘의 차이에 대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죠. 또 하나가 많이 이야기되지는 게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죠.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어머니와의 어떤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불안이 왜 발생했다고 봤냐면 불안이 발생한 이유는 어머니와의 분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논문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이 정도예요. 이것도 10회차, 15회차로 강의를 하면 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짧게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프로이드의 논문을 보면 억압 혹은 금기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억압, 증상, 그리고 불안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죠. 근데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보다 약 4, 50년 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락강은 프로이드로 돌아가자라고 할 만큼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했던 정신분석가인데, 락강이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무의식에 기반한 이론들을 사랑을 했지만 프로이드의 몇몇 이론들에 대해서는 발전시키거나 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불안에 대한 개념에서 두 가지를 발전을 시키거나 부정을 합니다. 하나는 불안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 아니다. 프로이드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불안이 생겼다라고 말한 이유는 어머니가 주었던 안정감, 안정성, 수용력 이런 것들이 어머니를 떠나면서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안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안해졌다고 보는 건데, 락강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어머니가 없어져서 이 불안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그 불안이라는 개념을 봤다면, 락강은 아니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어머니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내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주체, 완전히 우리가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어머니의 이름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의 역량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돼서가 아니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락강은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강처럼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걸까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생긴 걸까요? 저는 좀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락강의 입장이 더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불안에는 대상이 없다 그래요.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이건 교리 분석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에릭 번이 프로이드의 역량 가운데에서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를 더 세분화해서 만든 게 교리 분석이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역량을 에릭 번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릭 번도 프로이드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형성됐다고 바라보고요. 그래서 그 불안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대상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나오는 게 공포증이나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락강은 대상이 있다고 봐요. 대상이 있다고 보는데 불안의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대상 주변을 맴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 주변을 맴돌고 그 대상은 누구냐면 락강은 대타자라고 부르는 사회적 규정을 불안의 대상으로 봐. 사회가 뭔가를 규정하죠. 우리에게 좌표를 딱 찍어주죠. 넌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규정이 불안의 대상인 거예요. 내 존재가 거기에 규합되지 않으니까요. 그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어떤, 락강은 이걸 기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규정해 놓은 어떤 기표에 나를 대입시켜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긴 있는데 그 대상이 내가 일치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도 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어떤 의미인지, 불안이 어떻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말장난 속에 감각적인 이해가 되죠. 그 감각적인 이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락강이 두 개의 그 도식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도식이 바로 이건데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금기 증상 불안, 이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요. 그래서 이게 왜 금기 증상 불안이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압이 되면 그 억압 때문에 발생하는 결핍이 생기죠. 결핍을 증상이라고 불렀어요. 억압을 금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뭔가가 억압을 하면, 이것도 교리 분석하고 좀 닿는 선이 있어요. 뭔가가 나를 억압해요. 못하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억압이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증상, 결핍이 생기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결여 결핍이 생겨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불안이라고 보는 거죠. 교리 분석하고 닿는 맥이 조금 있죠. 근데 락강은 거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불안을 운동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방향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운동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일종의 순서라고 보면 돼요. 억압이 있고 동요가 일어난 다음에 흥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불안이라는 개념을 흥분하고 많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때 신체적인 증상은 흥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흥분도 대상이 있죠.
뭔가 때문에 흥분이 되죠. 근데 불안은 대상을 명료하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차이가 또 흥분은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불안은 부정적으로 우리를 주로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억압이 되면 동요가 일어나고 흥분이 되는데 요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어려워요. 억압 다음에 동요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결핍 증상이라는 거고요. 흥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이만큼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게 불안이라는 개념이죠. 이런 도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기가 즉 억압이 조금 어떤 어려움으로 발전된 상황이 뭐냐면 금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발전된 상황이 방해 혹은 장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프랑스어다 보니까 두 표현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금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방해, 장애예요. 금기는 처음부터 단절돼서 내가 그걸 꿈꿀 수 없죠. 근데 방해 혹은 장애, 방해는 뭔가를 하다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안 돼로 인식된 것과 하다가 막힌 것 사이에서는 하다 막힌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당황이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것도 이제 원래 프랑스 언어에서는 한국말의 당황하고 좀 다른 언어인데 개념상으로는 이래요. 방해가 됐는데 그 방해가 갑작스럽게 된 거죠.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적인 당황이에요. 존재적인 표현이에요. 존재적으로 당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당황한 채로 가는 어떤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흥분과 당황이 만나는 지점이 불안이 되는 겁니다. 이 라캉이 이런 스타일의 어떤 조직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조직화시키고 수학화, 원소화시키는 개념 정의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표현이 됐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흥분과 비슷해 보이지만 흥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감정이 어려운 정동이라고 이 라캉은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감정보다 움직이는 감정이라는 의미겠죠. 방향성이 있는 감정인 거죠. 흥분보다 훨씬 더 어렵고 당황보다 훨씬 더 많이 진전된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불안을 정의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는 뭔가 억압됐을 때 동요돼서 흥분되는 것처럼 뭔가 억압됐을 때 결핍돼서 불안한 거다. 이런 구조와 도식으로 보면 불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라캉은 두 번째 불안 도식을 제안하는데요.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불안 도식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 5분,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좀 다른 때보다 좀 긴 영상을 만들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뭐 한 학기 강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가 라캉 공부를 지금 한 2년 하고 있는데요. 2년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냥 요약만 한번 해볼게요. 대타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 합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타자예요. 모든 타자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나예요.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론이 라캉이 만들어 놨지만 제가 굉장히 협소하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첫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상을 볼 때에 처음에는 그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죠.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게 상상계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의 실제가 있죠.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는 여기 실제가 I예요. 어이가 아니에요. 어이의 실제는 그냥 구체적인 대상이죠. 그런데 이 실제는 실제의 존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철학적인 표현인 거죠. 진짜 그 존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상상한 것과 진짜 그 존재는 서로 다르겠죠. 우리는 진짜 그 존재를 알 수 없죠. 누군가를 만났어요. 처음 딱 만났는데 그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없죠. 근데 첫인상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의사일 거고 막 이런 걸로 판단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처음에 이미지적으로 판단을 한 게 상상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 생각, 철학, 그 사람의 역사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실존이 실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어떤 상징으로, 정보로만 알 수 있죠. 그 사람 의사고, 44살이고, 45살이고, 키가 몇 센치고,
뭐 이런 그 사람이 던져주는 어떤 정보 혹은 제3자가 던져주는 어떤 정보 혹은 사회가 규정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 그 직업에 대한 나의 인식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구성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교류 속에서 상징계 안에서 우리는 교류를 하고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듯이. 상상계는 서로 교류되지 않아요. 실제계도 서로 교류되지 않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지, 실제로 내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어디 안에서 서로의 정보를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교류를 하냐면 상징계 안에서 전부 그런 교류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상계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향유의 단계, 욕구의 단계라고 해요. 상상계 안에 있을 때는 욕구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죠. 상상계 안에선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니까 욕구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향유가 되죠, 욕구가. 그리고 이 상상계적 단계를 락강은 언제로 보냐면 어머니가 나의 모든 것들을 처리해주는 어린 시절을 상상계로 봐요. 그땐 세상이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거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아기가 거울을 보고 자기에 대해서 이미지화시켜서 판단하듯이 자기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그냥 거울을 통해서만 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상상계가 갖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쾌락적이고 향유적이에요.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죠. 그래서 욕구가 향유되는 단계예요. 이 상상계의 단계는. 자, 그런데 상징계의 단계에서는요. 이제 법이 시작돼요. 타자와의 교류가 시작이 되는 단계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자와 교류가 내가 상상했던 대상이 어떤지를 진짜로 탐색해서 정보와 상징을 통해서 알아가는 단계죠. 구체화돼요. 이 세상은 다 상징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실제가 뭔지 상상이 뭔지는 서로 몰라요. 상상은 내 속에서만, 실제는 상대 속에서만 있죠. 혹은 반대로 실제는 내 속에서만, 상상은 상대 속에서만 있죠. 서로 각자 그렇게 다른 상상과 다른 실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그것이 교집합으로 등장하는 게 상징계죠. 그러니까 상징계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요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죠. 내가 어떤 욕구를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지 우리는 요구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요구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요구는 서로 간에 합의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대 치고 싶게 생겼는데? 이렇게 내 머릿속에만 있죠. 욕구의 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요구만이 되죠. 욕구가 다 실천될 수 없고 요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실천이 되죠. 욕구가. 자, 그러면 욕구에서 요구되고 나머지 것들 있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뭐가 될까요? 다 억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도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억압된 상태예요. 다 내가 요구되지 못한 내 안에만 있는 건 전부 다 실현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욕구들은 전부 억압이죠. 자, 그 억압들은 더 나중에 발전해서 욕망이 됩니다. 교리분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교리분석에서도 욕구가 억압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그것이 억압되면 그것이 욕망으로 발전을 하죠. 이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교류 분석의 틀하고 락강의 이론하고 맞닿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락강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감각적으로 다가가는데요. 교류 분석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다가가죠. 좀 그런 어떤 방향성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맥은 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락강이 살았던 시대와 에릭 번이 살았던 시대가 동등하고요. 프로이드에 대한 이론과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이 동시에 나왔을 당시 그 시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락강은 유럽 문화권에서 있었고 에릭 번은 미국 문화권에서 있어서 어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론과 좀 더 철학적인 이론으로 분리되는 배경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불안은 어디서 형성되냐? 불안은 여기서 형성되는 겁니다. 불안은. 상상에서는 불안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불안이 만들어져도 상상에선 다 처리되죠. 상상계니까. 실제 존재는
불안이 형성된 자체로 결과로 나오거나 그 실제가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실제 본연의 불안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처리가 돼요. 근데 상징은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상상과도 멀고 실제 존재와도 멀어요. 그래서 불안은 여기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불안은 다 표현되지 못한 욕구와 앞으로 가기 어려운 욕망 사이에 요구된 형태만 있을 때 이 요구는 결코 욕구를 다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욕망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전부 다 상징계 내에서만 가능하죠. 벌어지죠. 그래서 억압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계를 불안의 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A는 대타자를 의미하고 S는 나를 의미해요. 불어에서 출발한 표현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불어를 바꿨다기보다 불어의 수제, 오트루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낸 건데요. 그래서 이 대타자에 있는 A가 이제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채로 분열된 대타자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분열된 내가 돼요. 다 표현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반절만 전달됐다는 의미. 그래서 이걸 분열됐다라고 한 표현을 그러니까 갈라졌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불안이 형성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포획할 수 없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원래 내가 상상한 것들, 나의 욕구들이 요구된 부분만 남기 때문에 나머지가 남겠죠. 그 나머지는 실제계 안에서, 욕망으로 발전하면서 실제계 안에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의 영역들을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영역들로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없고 대체로 상징계 안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상징계 안에서는 불안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바로 불안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불안을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락강은 불안을 떨치기보다 불안을 좀 이용하는 측면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불안을 왜 불안한지를 탐색하고 뭐가 결여가 돼서 뭐가 결핍이 있는지 불안을 근거로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불안을 완전히 나쁜 걸로만 보지는 않고 오히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좀 교류 분석이 갖고 있는 불안의 개념과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불안의 개념, 특히 락강이 갖고 있는 불안의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또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교류 분석은 아마도 이 락강과 프로이드의 중간선 어디에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철학적인 락강의 개념과 불안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정신분석과 정신의학으로 진입을 해서 개념화를 시켰던 그 프로이드 사이에서 좀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에릭 번의 개념 토대 안에서 불안이 정리된 그 앞에서 설명한 불안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좀 더 실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락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프로이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불안에 대한 개념,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서 생각해왔던 불안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이론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정서중심 치료, 그린버그가 이야기한 불안과 그리고 분석심리학자인 융이 이야기하는 불안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